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훈고와 사림의 갈등까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지 12페이지의 앞부분입니다. 앞부분까지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 사림들의 붕당 정치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또 알아보는 시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사실 조금 선생님이 이것저것 내용량을 좀 부풀려서 이것저것 좀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흐름 자체가 어려울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붕당 정치의 전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흐름을 잡는 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학습지는 12페이지, 이번에는 뒷면이고요. 여기 교과서에서는 61페이지부터 오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12페이지 앞면에 잠깐 간단하게 이제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거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론을 앞세운 붕당 정치의 전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성격,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자, 붕당 간의 상호 비판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붕당 정치가 제대로 굴러만 간다면.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이 현재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당 정치를 상상하면은 안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에는 붕당 간의 상호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도 어찌되었든 이 당시는 왕조 국가잖아요. 붕당들이 그걸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최종 결정권자는 국왕입니다. 국왕.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정당 정치를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호 비판과 견제가 가능한 것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뭐 중앙통치제도를 얘기를 할 때요, 유양소도 얘기를 했었고 상소제도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붕당 정치에서 이 사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기반들도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관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즉 관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 사족들, 제야 사족들, 이런 사족들도 의견을 내면 그것이 어떤 붕당 전체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면서 중앙 정치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즉 제야사족의 의견도 정치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사실 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있으면 붕당 정치가 전개되다가 변질되고 문제점이 생기는 과정들을 볼 텐데, 보면 관직이라는 게 또 제한돼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권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사실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부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써놓은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각자 공부를 하면서 나는 붕당 정치, 조선의 붕당 정치가 이랬던 것 같다, 저랬던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붕당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연표고요. 한번 감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학습지를 보면 되겠죠. 자, 보면 몇 가지 잠깐 추가를 할 게 있으니까. 자,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을 거쳐서 다음에 이제 영조, 정조입니다. 영조, 정조는 또 밑에 있죠. 자, 그걸 보면은, 자, 사림 계열이 선조 시기에 사림이 집권을 하게 되고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광해군 시기에는 결국 집권 세력이 누가 돼요?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인조 시기가 되면 북인은 몰락하게 되고요. 서인과 남인이 손을 잡아서 서인이 집권 세력, 그리고 남인이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종, 현종 시기에 이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숙종 시기가 되면은 경신, 기사, 갑술 떠나서 일단 뭐가 발생을 해요? 환국이라고 하는 게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환국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사림이라는 사람들이 왜 붕당이라는 걸 만들게 됐을까? 즉 붕당은 왜 만들어졌을까를 한번 봐야 될 거고, 요 과정 한번 막 몰락하고 막 이런 과정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예송이 뭘까?
다음 환국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 큰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조 시기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임진왜란이 이때 발생을 하죠. 임진왜란이 이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쫓겨나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인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인조 반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 잠깐 할 때요.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요 시기가 명이 슬슬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해 가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강해지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점차 약해지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다음에 이 인조 시기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정묘호란, 병조호란, 호란이 발생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런 국제적인 관계, 대외 질서, 동아시아 전체적인 국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학습지 13페이지에서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할 때 조금씩 나올 수 있어서 여기가 인조 시기가 이제 호란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끄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밑에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위에 연표랑 계속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선조 시기가 되면요. 사림 세력이 이제 정치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사림이 장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사림 내부의 의견이 달라진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사림이 집권을 하면서 이전에 이 국가, 이들이 보기에 이 국가를 망치고 있었던 이 훈구, 외척 세력들, 이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외척, 정치를 청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강경하게 진짜 싹 다 정계에서 싹 몰아내버리고 죽일 사람 죽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진짜 다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좀 온건한 입장, 처리 과정에서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림 내부에서도 슬슬 이제 훈구와 외척 정치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처리하는 과정에서 둘이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핵심은 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뭐 했냐면요.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2조. 2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정부 6조에서 6조 중에 하나죠. 2조의 관직 이름입니다. 2조의 전랑이라고 하는, 2조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어요. 이 2조 전랑의 관직을 임명하는 문제로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붕당의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 제한된 관직을 둘러싸고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보면 요렇게 옆으로 와볼게요. 자, 이조전랑이 뭐냐? 이조전랑이 뭐길래 사림을 동인과 서인 둘로 나누게까지 한 거냐라고 보면요. 자, 이조에 보면 정랑, 이조 정랑이라고 하는 관직과 좌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것도 한번 이해만 해보세요.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조전랑은요, 3사의 관리를 선발할 권리와 자신의 후임자 추천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조전랑은요, 3사의 관리를 내가 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조전랑 자리를 다른 사람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요. 다음 사람 이 사람으로 하면 안 돼? 이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장악을 하게 되면 이 언론활동, 상대방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는 이 3사라고 하는 관리의 선발권을 장악할 수 있고 이조전랑을 한번 가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다음 이조전랑 계속 이어서 자기 세력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세력에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 자체가 매우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조전랑 임명 문제로 어떻게 갈라지게 된 건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을 같이 좀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전랑 나오죠? 자, 전랑으로 있었던 오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핵심 주인공들입니다. 김효원을 다음 사람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효원을 추천을 해서 이조전랑 자리를 맡기려 하였으나
심의겸이 이를 가로막았대요. 심의겸이 이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김효원은 청렴하면서 가난한 선비로 후배들의 으뜸이 되었다. 사료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이 김효원 계파 사람이 쓴 것 같기도 하죠, 이 글을. 자, 김효원은 젊었을 때 윤원영, 이 윤원영이 대표적인 외척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자, 윤원영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이조민과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때는 심지어 이부자리를 가지고가 함께 잘 정도였다. 매우 친했다 이거죠. 어느 날 심의겸이 공적인 일로 윤원영의 집에 갔다가 뭐를 목격했다? 김효원이 윤원영의 집에 있는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건이 김효원을 추천하자 김효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심의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효원은 윤원영의 문객, 윤원영 아래에 딸려가지고 윤원영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인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조 전랑에다가 천거하느냐라고 배척하고 반대한 거죠. 김효원을 추천했는데 심의겸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이 사람이 그건 어리 시절 일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계속 봅시다. 후에 어떻게 됐대? 후에 김효원이 어떻게 됐대? 결국 색깔을 계속 똑같이 가주는 게 좋겠죠. 방금 김효원은 빨간색으로 했었으니까. 자, 김효원이 마침내 전랑이 되긴 됐대요. 전랑이 됐는데 많은 명망 있는 사림들을 끌어 자기 편으로 하면서 명성이 대단해졌대요. 자, 그때 심의겸의 동생, 다시 자 심의겸 나왔고 이번에는 동생이라고 하니까 같은 편이겠죠. 심춘겸이 전랑의 후임으로 적합하다면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김효원이 말하기를 2조에 이번엔 김효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2조의 관원 자리가 어찌 외척들의 집안 물건이냐. 자, 심의겸도 어쨌든 외척 세력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외척의 집안 물건이냐라고 저지하였다. 또 심의겸을 홍보하면서 이 사람은 어리석어서 쓸데가 없다. 뒷담을 엄청나게 까고 있죠 지금. 어리석어서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도를 보면 지금 김효원 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둘이서 이렇게 이조전랑 자리를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김효원을 지지했는데 이들은 동인이라고 불렸다. 김효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에 동인. 다음에 김효원이 한양의 동쪽 건천동에서 살고 있었기에 동인이라고 하게 된 거래요.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심의겸을 지지하였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서인이라고 불렸다. 심의겸이 한약에서 서쪽 전릉방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듯이 결국 핵심적으로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게 된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원래도 외척 정치를 청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온건한 파와 강경한 파로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일반적으로 강경파입니다. 강경하게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쪽이고, 자, 이쪽이 일반적으로 좀 온건한 외척 정치를 청산하는 입장에서요. 이쪽이 동인 쪽이 강경파, 서인 쪽이 온건파 플러스 이조전랑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 설명하면 오히려 알아듣는데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사료를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보면요.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써보면 이조전랑을 임명하는 문제로 상당히 좀 복잡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동인과 서인이 서로 이제 붕당을 만들어서 대립을 하고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좀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자, 서인과의 경쟁 과정에서 한번 무슨 사건이 있어서 동인 쪽이 조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그럼 서인이 좀 우세에 있었죠. 이런 상황이 있다가 이때 서인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한번 좀 똥볼을 찹니다. 그래가지고 서인이 또 한번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인이 약해졌을 때 이 동인이
동인이 이 서인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또 온건한 측면과 그다음에 강경한 그런 사람들로 나뉘어가지고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북인 계열이 좀 강경한 세력, 그 다음에 남인 쪽이 온건한 입장을 가진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서인과의 경쟁 속에서 결국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선생님이 방금 여기에서 사건 이름을 얘기하면 왠지 그걸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광해군 보세요. 북인이 집권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강해군 때. 자, 보세요. 선조 시기는 계속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 선조 시기 중간에 무슨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임진왜란 중간에 참 많은 의병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의병장 세력, 상당히 많은 의병장들이 어느 출신에서 나왔었냐면 이 북인 쪽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광해군, 선조 다음 왕인 이제 광해군이 되었을 때에는 북인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인 세력들이 집권 세력이 됩니다. 의병장 세력 중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북인 세력이 또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근데 이때 북인 세력들은 서인과 남인 세력들, 나머지 세력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상 이 광해군과 북인 세력이 함께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광해군이 어떤 자기가 혈통 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선조로부터 굉장히 또 안 좋은 취급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이 혈통적으로 적자, 첫째 아들 막 이런 그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계비죠, 계비. 선조의 그러니까 자신의 계모예요, 계모. 자신의 직접적인 엄마는 아니고, 선조가 죽고 나서 이제 대비가 된 이 임목대비를 폐비시키고 자신의 동생인,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인,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는 등 이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플러스 이 시기에 아까 얘기를 했었죠. 명나라가 세력이 약해지고 후금이 세력이 강해지는 상황이었는데 명나라는 나중에 다 얘기하겠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알아들으세요.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 그래서 서인 세력들이나 이쪽 이제 다 반대편 세력들 쪽에서 아니 명나라가 후금한테 지고 있는데 저 여진족들한테 지고 있는데 우리가 명을 도와야 된다. 그리고 명이 도와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당시 이제 광해군은 명은 지는 애고 후금은 뜨는 애기 때문에 광해군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광해군은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꼬투리가 되어가지고 서인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 그 명나라의 은혜를 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당시에 중립 외교와 같은 이런 문제들까지 엮이게 되면서 결국 광해군은 폐위를 당합니다. 반정이라는 사건으로 인조 반정으로 폐위를 당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상황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연표를 계속 보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얘기를 들으면 돼요. 이따가 다시 한번 연표 보면서 정리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를 하게 되고요. 결국 반정을 주도한 건 누구냐면 서인이고요. 서인의 일부 남인까지 참여하면서 반정을 주도했거든요. 이제 북인이 아니라 북인은 이때 사실상 완전히 몰락합니다. 북인 계열은요. 그래서 서인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되고 거기에 남인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집권을 하게 되는 결국 핵심은 서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한동안은 그냥 둘이서 연합해가지고 전개가 되어 가는데 자 이제 연표를 보면 효종을 거쳐가지고 현종 시기가 되면은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하죠. 자, 예송. 여러분들 교과서는 61페이지를 보시고요. 교과서 61페이지 아래에 예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위에는 이제 지워도 되죠. 위에를 지우고 연표로 잠깐 돌아가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표를 보겠습니다.
자, 현종 시기에 예송이 일어나게 되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면요. 요거는 그냥 이야기니까 이야기로 들으세요. 자, 인조가 두 번째 부인을 맞아요. 인조의 계비거든요. 인조의 계비. 그러니까 효종 입장에서는 뭐예요? 새엄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근데 새엄마로 들어왔는데 인조가 당시에 40대였고 당시에 계비로 들였던 사람이 14살이었어요. 14살. 그러니까 효종보다 당연히 어립니다. 효종보다 당연히 어리고 당시에 현종보다 조금 나이가 열 몇 살 정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조의 계비인 이제 나중에 대비의 이름으로 따지면 이제 자의대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조의 계비예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죽고 나서 대비가 된 거지. 이 자의대비는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숙종시기까지 살아있습니다. 숙종시기까지. 그래서 인조가 죽는 것도 보고 효종이 죽는 것도 보고 현종이 죽는 것도 봐요. 효종보다 어렸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이 자의대비가 계속 굉장히 어리고 계속 살아있으면서 이제 요런 예송의 문제와 엮이게 되는 건데, 자, 이 현종시기에요. 효종이 죽습니다. 그게 첫 번째, 효종이 사망했을 때 기해예송, 1차 예송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효종의 왕비가 죽었을 때 2차 예송, 갑인예송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예송이 뭐냐? 결국 효종이 죽었을 때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효종비가 죽었을 때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누가?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만약에 효종이 맏아들이라면 자의대비는 3년의 상복을 입어야 되고, 효종이 그 다음에 맏아들이 아닌 상태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면 1년의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효종의 왕비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는 맏아들의 며느리, 즉 맏며느리라고 하면 1년의 상복을 입고요. 자의대비가 효종비가 죽었을 때 맏며느리가 아니라면 9개월의 상복을 입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상복을 어느 정도 길이로 입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상복을 얼마나 입느냐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요. 결국 여기 이걸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효종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효종의 정통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상복의 길이로 나타나는 거죠. 효종은 독림대군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효종이 왕이 되고 효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왕권에, 그러니까 제대로 자신이 뭔가 왕위 계승 순서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이 혈통에 어떤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국왕권이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결국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 시기에 예송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거기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61페이지 밑에 역사 속 이야기를 보면 한번 첫 줄 읽어볼게요. 예송은 효종과 효종의 비가 각각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였던 자의대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느냐를 놓고 벌어진 의례 논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해 심각한 정치 논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종이 둘째 아들인데 왕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예의를 해줘야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로서의 예의를 갖추게 된다. 그냥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둘째 아들에 맞춰서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왕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신권 중심의 정치, 신하들의 정치, 신하들 중심의 정치를 지향한 서인은 왕실도 사대부도 같이 주작 아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주작 아래 이런 거 이름을 일단 넘겨보시고요. 다음, 국왕의 권위를 중요한 남이는 왕실의 예는 사대부의 예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요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효종은 둘째 아들고요. 그러면서
왕이죠. 정보 정리 끝났죠? 정보 정리 끝났죠? 자, 그래서 자, 첫째 1차 예송 때 서인은 아니 왕이어도 왕이나 사대부나 우리랑 똑같이 예법을 지켜야지. 얘 둘째 아들 아니냐, 둘째 아들. 그러니까 1년 입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남이는 아무리 둘째 아들이어도 왕이랑 우리랑 똑같냐? 왕권 생각을 해야지.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니까 맏아들 대우해줘야지. 3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근데 현종이 자 1659년에 즉위를 하죠. 1659년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근데 현종이 되게 어린 상태였거든요. 어린 상태에서 즉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집권을 하고 있었던 권력이 셌던 서인의 입장으로 이제 오케이가 됩니다. 그래서 1년복이 채택이 되죠. 근데 2차 예송 때 효종의 왕비예요. 효종의 왕비가 죽었을 때 자 이제 서인은 똑같은 논리예요. 아니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이거는 9개월 상복 입으면 된다. 근데 남이도 똑같은 논리로 아니 왕이잖아. 그러니까 1년 만 며느리 대우를 해서 근데 이제 시기를 보세요. 현종이 거의 죽을 때쯤 갑인예송이 일어나게 되죠. 효종비가 이때쯤 죽으니까. 그래서 현종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겠죠. 그것도 있고 이제 현종이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한쪽으로 이제 서인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걸 견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숙종이 즉위할 시기에는 누가 집권을 하고 있었냐면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자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예송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래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좀 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 본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송이 뭐냐? 자, 보세요. 효종과 효종비가 죽으면서 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차남이면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해서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해됐죠,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남인이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에서 숙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숙종은요, 숙종은 생각해봐. 효종이나 특히 광해군도 그런 게 보이는 거지. 아까 언뜻 얘기를 했지만. 자신이 무언가 정통성 있게 딱 왕위 계승 순서에 맞고 내가 맏아들이고 하면요. 사실 신하들과의 말빨에서 질 게 없어요. 사실 국왕은. 왕조국가이기 때문에 그 왕의 혈통, 왕의 그 가계의 딱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 크거든. 그런데 광해군도 그렇고,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효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효종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도 이런 논쟁이 발생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효종부터 현종, 숙종까지 가면서 이제 맏아들 숙종도 적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숙종 시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혈통이 안정화되고요. 숙종은 상당히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입니다. 그 왕권을 휘두르는 게 바로 황국이죠. 황국. 자, 환국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의도가 뭐였냐면요, 자,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이런 붕당들이 있는데,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서인 확 썼다가, 서인을 갑자기 확 끌어내렸다가, 남인 확 썼다가, 남인 확 끌어내렸다가, 서인 다시 썼다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러면 사실 양쪽 모두가 힘이 좀 빠지죠. 서인이든 남인이든 그러는 가운데에서 숙종이 국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표현을 해보자면 자 국왕이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일반 양반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확 끌어내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썼다가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정상적인 정치 운영일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정치 운영일 수가. 그래서 붕당 사이에 서인과 남인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서로 논쟁이라도 하잖아. 그래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하는 이런 원리가 붕괴되고요.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왕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인이 하나의 황국이 일어나서 서인이 권력을 딱 갖고 남인이 이렇게 확 내려가면요. 이때 사실 이제 서인이랑 남인은 이전처럼 뭔가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렇지만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 함께 간다였는데 이젠 이게 아니게 되는 거야. 확 진짜 모든 서인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뭐 거의 모든 남인이 내려오면서 남인들이 상당히 많이 또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권력을 쥔 붕당이 다른 쪽 붕당을 완전히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왜?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특정한 붕당이 권력을 완전하게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비정상적인 정치 운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정도를 거기에 제목에 보면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환국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 자체는 자신이 국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환국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해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어지는 어떤 정치들의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연표를 계속 보겠습니다. 연표를 보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연표를 한번 보면요. 자, 환국이 예를 들면 이제 큰 환국 3개만 써놨는데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자, 봐봐. 경신환국의 결과 서인이 집권을 합니다. 기사환국의 결과 남인이 집권을 합니다. 갑술환국의 결과 다시 서인이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남인은요, 이 환국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남인은 약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일부 세력들은 계속 좀 남아가지고 정조식이나 뭐 이럴 때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남인 세력이 거의 사실상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경신환국 정도 시기에 이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나 노론 세력이 이제 앞으로의 사실상의 집권 세력으로 쭉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 숙종이 예를 들어 임기 내내 환국을 계속 했다고 쳐봐. 계속 임기 내내. 임기? 선생님이 방금 임기? 너무 현대적인 표현을 썼죠. 재위 기간 내에 계속 환국을 왔다 갔다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뭐 국가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를지언정 한 붕당이 계속 뭔가 독점하는 모습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기간을 한번 잘 보세요. 자, 갑술환국이 끝나고 사실상 노론이 집권을 한 이후에 자, 94년이죠. 1694년. 1720년이죠. 1720년이죠. 그러면 사실상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30년간 사실상 노론이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은 사실상 끝에 가면 30년 정도는 한 붕당이 사실상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게 냅둔 거지. 활용한 거죠.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숙종 다음에 경종은 이제 일찍 죽거든요. 그 다음에 영조로 넘어갈 때 요 가운데 보면은 사실상 노론이 집권하고 있는 이 집권당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면 할수록 뭔가 여러분들이 저 렌즈 뒤에 있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경신환국 이후에 방금 얘기했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하게 되고 사실상 이제 노론이 집권 세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숙종 뒤에 경종, 영조로 이어지는데 이 숙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장희빈이 있었던 그때거든요.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희빈장 씨의 아들인데 이 숙종 시기에 이제 세자로 경종을 해놨는데 이제 숙종이 끝나갈 때쯤 이제 건강도 너무 안 좋기도 하고 해가지고 세자를
세자를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어요. 그 바꾸려고 한 세자가 누구냐면 영조입니다. 영조. 원래 이제 이 경종을 세자로 할지 영조를 세자로 할지 서로 노론과 서론으로 나뉘어가지고 저 왕위계승 문제로 대립을 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왕위계승 문제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있고 그냥 빼버리면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왕위계승 문제로 결국 대립을 하고 이 환국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를 했듯이 붕당 정치가 굉장히 변질되고 폐단이 심각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숙종을 거치면서요. 숙종을 거치면서 상당히 붕당 정치는 더 이상 상대 붕당과의 공존, 상대 붕당과의 어떤 비판과 균형과 견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집권했을 때 다른 쪽을 찍어 누르고 내가 해먹을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것들 권력을 독점하고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독점해 나가는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영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영조가 즉위를 하게 돼요. 영조와 정조는 둘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붕당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붕당의 폐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탕평책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게 되는 거죠. 탕평책. 그러니까 붕당의 폐단이 너무 심각하고 너희들끼리 싸우는 거 너무 심하니까 지금 최대한 뭔가 균형을 맞춰보자 라고 하는 건데요. 영조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영조의 방식은 내가 탕평을 할 거고 너희들 지금부터 붕당의 폐단 이런 것들 보이기만 해봐 라고 얘기를 했고 영조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소위 탕평파라고 하거든요. 자신이 시행한 탕평책을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줄 탕평파들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탕평파를 따로 육성을 해서 이 탕평파들, 동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서원을 정리를 하게 되죠. 영조가 보기에 이 붕당이 결국에 어떤 근거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역적 근거지들이 있다고 하면 서원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서원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 없앤 게 아니라요. 서원을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굉장히 그러니까 이쯤 되면 무슨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 3사 있잖아요. 3사. 여기에 보면 3사의 언론활동 기능이 세조정치기에 상실한다고 되어 있죠. 사실상 이때부터도 계속 3사라고 하는 이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기구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냐. 원래대로라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신 또는 왕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언론활동을 하는 기구잖아요. 3사라는 데가.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탄핵하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고 상대방을 완전히 내려앉히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3사 자리를 앉히는데 3사의 관직을 가지게 하는 데에 중요한 자리가 또 이조 전랑이었기 때문에 이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약화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조 다음으로 왕이 된 이 정조도요. 여전히 탕평 정치의 기조를 이어가는데 이 정조는 영조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자, 영조 시기에 이 탕평파를 육성을 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 신하들과 함께 탕평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 영조 시기에 외척 세력들이 또 다시 생겨나게 돼요. 결국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외척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정조가 처음으로 일단 그 영조 시기에 생겼던 이 외척 세력들을 한번 싹 제거를 하고요. 이 시기에 노론뿐만이 아니라 집권 세력이 사실상 노론이었다고 했죠. 노론뿐만이 아니라 소론, 남인 등 고루 관직에 등용을 하고요. 정조의 자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일단 다 얘기해봐라. 다 얘기해봐. 그러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시시비비를 다 가려가지고 맞는 정책을 시행하면 되잖아. 이것도 탕평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조는. 그리고 정조는 개인의 능력이 너무나 출중한 왕이었어요. 정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죽은 이후에 세도 정치가 펼쳐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자, 정조는요, 개인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왕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정조는 왜? 정조는 거의 모든 신하보다 자기가 더 똑똑했어요. 자기가 더 똑똑했고, 결국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역할을 또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죠. 규장각 원래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이제 규장각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규장각을 다시 설치를 해서 이제 왕권을 뒷받침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가 이제 학술 연구 기관이자 국왕의 왕권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여기 규장각이 굉장히 또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장각과 연관 지어서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빼서 쓸게요. 규장각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무슨 제도를 시행을 하냐?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초계문신제. 초계문신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정조가요. 사실상 이거는 뭐 한 거냐면요. 신하들을 자기가 가르쳐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서 뽑힌 사람들을 정조가 직접 가르쳐요. 정조가 직접 가르쳐가지고 관직으로 뽑아 쓰는 거죠. 높은 관직으로. 정조는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정조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초계문신제라고 하는 거, 젊은 관리를 재교육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정조가 직접 내 신하들 가르치겠다. 난 된다. 난 너희들한테 배울 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정조는 또 상당히 또 당시에 어떤 신변의 위협이라던가 안전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 느끼고 있었고 암살 시도도 많았다고 하죠. 그렇기도 하고 정조 시기에 사실상 이 집권 결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노론 세력들이 군사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이 왕의 군사권을 결국에 좀 다시 가져오고 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부대라고 하는 걸. 그래서 국왕의 친위 부대로서 동그라미 4번도 이렇게 빼서 쓰겠습니다. 장, 용, 영 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설치를 해서 국왕의 친위 부대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정조 시기에 뭐도 만들죠? 이제 수원에 화성도 축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정도 키워드를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정조는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 엄청나게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조는요, 사실 정조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정조가 아니면 굴릴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정조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탕평정치 시기였는데 이 탕평정책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탕평정책의 의의를 보면 결국 한번 국왕이 국정을 주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이전에 붕당이 막 서로 난리를 치던 변질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국왕이 조금 더 국정을 주도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도 있고요. 대립이 겉으로는 그래도 완화가 되는 모습. 그래서 특히 영조시기나 이럴 때 보면 정조시기도 그렇고 전국이 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몇 가지 중요한 개혁 정책들이 또 많이 시행되는 모습. 이때 법전도 한번 정비를 하고, 이때도 정조시기에도 법전도 한번 정비를 하고, 이렇게 개혁 장치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한계를 보면 결국 붕당의 패단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거를 왕이 찍어 눌러 놓은 상태인 거죠. 왕이 찍어 눌러 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으로 그걸 억압해놓은, 찍어 눌러놓은 미봉책,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임시방편. 그래서 특히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정조가 만들어놓은 굉장히, 정조는요 진짜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정조가 만들어놓은 그 정책들은 사실상 그 뒤로 정조가 아니면, 정조라고 하는 그 정말 능력이 출중한 그 개인이 아니라면 뭔가 실행해 내기가 어려운 거기도 했고, 정조 자체가 급작스럽게 죽게 되면서요, 나이가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순조였고요. 그래서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하면 임금이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렴첨정을 하든 대신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외척 세력인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자, 보면 그래서 이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하면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시스템들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시스템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나이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하니까 신하들 중에서도 외척, 막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3대의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등등등등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세도 정치 시기에는 세도 가문들이 사실상 국가를 사유재산화 시켜 놓은 시기라고 보면 돼요. 정말 좀 암울한 시기입니다. 암울한 시기. 그래서 이 세도 가문들이 사실상 기억나죠? 조선 후기에 최고 정무 기구인 비변사의 중요한 직책들을 싹 독점을 하고, 거기에다가 중앙의 군영들, 군사적인 관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 군영의 지휘권까지 장악해서 군사권까지 장악을 하면서 사실상 국가 전체를 자신의 가문의 어떤 재산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교적 통치, 국왕이 어떤 정책을 하고 이런 거는 이 시기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왕권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3사의 언론활동 기능 당연히 상실이 되죠. 이런 정치적인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게 되면서 이 시기에 과거 시험에 부정행위가 굉장히 만연하게 되는 모습들, 사실상 과거 시험이 정당하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공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시기인 거죠, 이 시기는. 그리고 매간매직이 성행을 하게 되고요. 관직을 사고 파니까, 특히 지방관 자리 이런 걸 사고 팔게 되면요, 보세요. 내가 돈을 주고 관직을 샀어요. 특히 지방관 자리를 하나 샀어. 1억을 줬어요. 예를 들어 지금 돈으로 1억을 주고 지방관 자리에 사서 지방관으로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쁜 생각.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은 뽑아야지. 그렇다고 1억만 뽑으면 본전이잖아.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건 정치 기강이 문란한 거기도 한데요. 결국에 그 고통은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뽕을 누구한테 뽑아? 결국 백성들한테 뽑잖아요. 결국 그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령, 이 아전이라고 하면요, 이제 수령 밑에 있는 향리들 이런 사람들 얘기 생각하면 됩니다. 수령과 아전의 농민을 수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세금제도, 수치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란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요, 세 가지 수치제도의 문란이라고 부릅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이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가 되면 농민봉기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사실 이 부분은 등교 수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얼굴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면 실제 수업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지금 오늘이 4월 9일이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이 오기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면 좀 이해를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건 얼굴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고 정리를 연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되고 이런 모습들 쭉 살펴봤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되고, 북인과 남인으로 동인이 이제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로 또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게 되고, 자, 인조 시기, 그러니까 강해군 시기에 북인이 좀 집권을 했다가 결국 강해군이 여러 가지 문제로 쫓겨나게 되면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 인조 반정을 이끌었던 서인, 그 다음에 일부 남인들과 연합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서인과 남인이 함께 붕당 정치를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이 현종 시기에 예송이 두 차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숙종 시기가 되면 제대로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안 넘어가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한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굉장히 비정상적인 변질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이 숙종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붕당의 변질, 폐단이 굉장히 심각해지자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탕평책이라고 하는 걸 시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그 붕당 정치의 폐단, 그리고 결국 집권당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조가 일찍 죽게 되고 나이 어린 임금 순조가 즉위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세도 가문들이 외척 세력이 되면서 그 외척 세력들이 굉장히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세도 정치 시기가 약 60여 년간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사실상 여기서 끝나요. 정치 운영은 조선 후기에서. 왜? 그 다음에 이 세도 정치기를 끝내고 뭔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은 흥선대원군이고요. 흥선대원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대단원 2단원, 즉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 시기로 따지면 개항기에서 한번 다뤄보게 될 거니까요. 조선 후기의 정치 운영 파트는 여기 세도 정치까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일수록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습지를 딱 놓고 바로 좀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한 뒤에 오늘 자기 전에, 오늘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쭉 이해 한번 해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기억에도 훨씬 더 잘 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지 13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그래서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대교린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모습, 그 다음에 점차 변해가면서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까지 이 양란을 어떻게 우리 조선이 또 견뎌내고 있는지, 거쳐 지나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외란, 호란, 양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 그 양란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직은 안 살펴봤었죠. 오늘 수업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꼭 잊지 말고요. 오늘 것들은 꼭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